예, 방금 소개받은 최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강의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뭐 시사평론가랍시고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 지금 감옥 가신 두 분 덕에 강제 은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좀 방송 나가고 그러다가 영구 출연 금지를 당했습니다. 뭐 시사평론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블랙리스트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뭐 누구죠? 그게 명단에 오른 분들 다 기라성 같잖아요. 예, 뭐 김재동 씨랄지,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블랙리스트 올랐는데 저는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괜히 출연 금지를 당해가지고 정권 바뀌면 이게 풀리려나 그랬는데 뭐 소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직도 그냥 조용히 산골에서 운둔하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최근에 팟캐스트 방송국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흔히 입하고라 그러죠. 입을 좀 털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박준희 팀장님께서 저하고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예. 저를 이제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면 이른바 낙하산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뭐 강연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 끄트머리 강연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날레 뭐 맨 마지막에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중 있고 무게감 있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뭐 화려한 분들이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뜬금없이 이 무명 강사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이게 좀 뭐가 안 맞지 않나 기획의 큰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책을 좀 한 권 냈는데 뭐 일수에 다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알만한 분만 아는 아주 저렴한 책인데 저분이 그 책을 아마 어떻게 보시고 이게 문화 관련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내용은 안 보신 것 같아요. 표지만 보시고 전혀 문화와 관련된 책이 아닙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사회 실태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어떻게 보면 사회 고발 뭐 이런 루포 같은 형태의 책인데 문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고사를 했어요. 이게 아니다. 이 책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겸손의 어떤 미덕을 보이는 걸로 오해를 하고 굳이 저를 이걸 강사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상당히 좀 난감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뭐 문화 얘기를 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뭐 헐리우드 미국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헐리우드 영화에 표현된 미국 사회를 보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문화 강의가 맞나? 뭐 문화 사회 강의? 좀 넓게 보면은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희한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와보니까 그런 요청을 왜 하셨는지를 제가 좀 알겠어요. 그래, 전반부에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에 표현된 어떤 미국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후반부에는 현재 어떤 북미 관계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갓끈에다가 뭐 양복을 입어야 되나 이런 이상한 요청을 하실까 그러고 이제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과거를 이렇게 못 잊어서 좀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예전에 황당한 그런 주장들을 하고 다닐 때 그러니까 흔히 약 판다 그러죠. 약 파는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좀 들으셨던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아마 그런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뭐 한반도 정세가 원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세계사적인 수준에서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이런 정도의 격변기가 언제쯤 있었을까? 저는 뭐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뭐 한 요 정도 한 50년 간격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세계사적 격변기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심 끝에 어떻게 연결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잘 한번 엮어서 얘기를 좀 1시간가량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연 주제가 어쨌건 헐리우드 영화 관련된 얘기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에는 헐리우드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려면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수박 겉핥기식이 좀 되겠다 싶어서 그중에서 가장 좀 집약적으로 현재 미국 사회 현재 헐리우드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장르이자 또 이제 젊은 분들도 꽤 계신데 최근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개봉했죠. 예,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1000만 명이 보는 게 국민 영화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명랑, 뭐 무슨 택시 운전사 이런 영화를 천만이 보는 거는 정서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뭐 한 핏줄 동포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은 헐리우드 영화가 천만이 들어가는 관객을 동원했다. 그러면은 온 국민이 거의 공감하는 수준의 영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냐? 제가 보니까 이제 중국은 어쨌건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벤져스가 개봉 3일 만에 2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그래요. 흥행 수익이. 그러니까 미국의 흥행 수익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거야. 뭐 물론 이제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예. 뭐 10억이나 있으니까 뭐 한 반만 가서 반 너무 많군요. 하여튼 뭐 10분의 1만 가서 봐도 예. 뭐 그 정도 흥행이 되겠지만은 중국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인들조차도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개봉한 지 한 2주 됐죠? 2주 정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15억 달러 정도 되는 흥행 수익을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15억 달러 정도 흥행 수익이 그걸 할 수 있는 영화가 한 10편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아직 흥행 중이니까, 상영 중이니까 끝날 때쯤 되면 한 25억 달러 정도? 그러면은 세계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영화가 됩니다.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지구인들의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공감대의 폭이 좀 넓을 수 있겠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장르 그리고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어마어마한 예술적 낭비라고 보는데 사실 만화책 수준의 얘기를 영화 한 10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투여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벤져스 지금 이번에 개봉한 이건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개봉을 하게 되는데 제작비가 한 5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어요. 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네, 5천억 정도.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영화가 설국열차인가 그런 거예요. 네, 설국열차가 한 450억? 이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한 절반 이상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하긴 한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영화 잘 만든다고 해도 2천만이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2천만, 우리 인구 수를 비교하면은 그럼 2천만 명이 10,000원씩 내고 영화를 본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오늘 상당히 강연을 부른 게 좋아요. 강사나 들으시는 분들이나 지적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 한 200억인가요? 2천억인가요? 2천억이죠, 그죠?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봐야 한 2천억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최대 많이 투자를 해봐야 한 200억 원 정도. 이 정도면 진짜 뭐 여름에 개봉하는, 겨울에 개봉하는 블록버스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몇 편입니까? 이게 10편 만드는 거예요. 응? 뭐 명랑 같은 영화 한 10편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이 많은 이 자본이 한 영화에 이렇게 투여됨으로써 나머지 9편은 기회를 잃는 거죠. 예. 그래갖고 헐리우드가 점점 갈수록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화되고 유치화돼요. 그러니까 10편을 만들면 다 별의별 영화를 다 만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뭐 히어로물도 있고 뭐 로맨스물도 있고 뭐 전쟁 영화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단순화된다라는 건 장르가 다 통일되는 거야. 모든 영화 배급사가 다 슈퍼히어로 영화 만들고 있어. 그 외의 영화들은 우리는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예를 들면 어벤져스 같은 영화 25억 달러를 가져간다. 그럼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 수는 그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막 1,000편씩 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25억 달러를 한 영화에 가져가게 되면은 그게 가져가야 될 다른 영화들이 흥행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문화적 다양성도 파괴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슈퍼히어로 영화는 마치 미국이란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세계를 단순화하고 다양성을 파괴하고 독점을 가속화하고 이런 의미에서 슈퍼히어로 영화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슈퍼히어로의 정치경제학. 뭐 영화를 하는데 무슨 정치경제학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다 아시는 인물들이죠? 이거 모르는 간첩이죠, 그죠? 예, 모르겠어요. 북에서도 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슈퍼맨. 슈퍼맨이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네, 38년생. 다 이건 보이는군요. 38년생이에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보다 훨씬 많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배트맨이 39년생.
그다음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 이 캐릭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앞에 두 캐릭터는 한 명은 외계에서 오고 한 명은 밤에만 돌아다니고 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미국 자체를 표현하는 캐릭터들은 아니에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 이름부터 그렇잖아. 미국 대장. 저희 그 큰아들 놈이 그러대요. 아, 너 미국 대장으로 다녀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어 했더니 이제 그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사이에 캡틴 아메리카를 그렇게 부르나 봐요. 미국 대장. 이라는 이름부터 그렇고 옷과 뭐 방패나 이 의상이 그냥 성조기를 입혀놨죠. 예? 저러고 돌아다니면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죠? 우리 뭐 태극기를 막 가슴에 새겨놓고 이러고 다니면은 아, 태극기 부대가 있구나 우리도. 좀 이상하게 보듯이. 근데 아주 노골적이고 전형적인 뭡니까? 미국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야 더더욱. 예.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이 왜 비슷할까? 생일이. 탄생 연도가 다 비슷하죠. 1930년대 후반에서 44년 사이에 다 나타났어요. 이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뭐죠? 2차 세계대전. 그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을 의인화한 거야. 네. 그래서 슈퍼히어로 장르는 전쟁과 함께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힘센 뭐랍니까?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그 얘기하죠, 그죠? 위대한 미국, 다시 한번 뭐 더 위대한 미국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이 자체가 다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세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이 시기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한 50년대 직전까지 50년 직전까지를 슈퍼히어로, 그러니까 이 만화죠. 이때는 아직 영화 되기 전이었으니까 슈퍼히어로물의 만화의 골든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제일 전성기였어. 사람들이 막 뭐 슈퍼맨, 뭐 배트맨 이런 거 만화가 새로 출간이 되면은 뭐 몇백만 부씩 나가고 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뭐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대단히 불안했던 거죠, 그 당시에. 야, 독일의 나치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자들이 야, 우리랑 전쟁하고 쟤네가 이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이 나타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죠? 과시하는, 그럼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장르로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슈퍼히어로물이 전쟁과 얼마나 연관이 있냐면은 1940년대까지 그렇게 인기를 끌던 골든에이지라고 불릴 만큼 인기를 끌던 슈퍼히어로물이 1950년대에 들어가니까 완전 전멸해요. 그 유명한 이제 DC 코믹스죠. 그죠? 지금 이제 영화사가 됐어 이제는. 예. DC와 마블 해갖고 양대산맥이죠. 그러니까 마블 쪽이 이제 뭐 어벤져스 이런 걸 만들고 있고 여기는 뭐 저스티스 리그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소속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돌 그룹 같이. 요 둘은 소속사 같아. 그리고 같이 나와. 여기는 소속사가 마블이에요. 그래서 따로 나와요. 예. 이 두 회사가 거의 도산지경까지 갑니다. 50년이 되니까.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 수요가 없는 거야. 평화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뭐 저 슈퍼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슈퍼맨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류가 모두 평화롭게 뭐 외계인도 없고 그죠? 아주 평화롭게 서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웬 힘센 놈이 와가지고 반스를 바깥에 입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1950년대에는 상당히 어렵다가 1960년대가 되니까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의 실버 에이지라고 그래요.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1957년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 건데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쏴요. 이걸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소련, 미국이 세계 최고잖아. 전쟁해갖고 다 이긴 거잖아요. 다 얻어맞았잖아. 하여튼 미국한테 다 얻어맞고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뭐 캡틴 얼스가 된 거잖아. 미국 자체가. 우리가 미국 대장이 됐어.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야.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 그리고 이제 소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건데 그 이전에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소련은 거의 농업 국가에 가까운 후진 자본주의 국가였어요. 러시아가 한반도에 와서 전쟁했었죠. 그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러일 전쟁을 여기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후진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가 1957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쏜 거야.
미국인들이 대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서 60년대에 들어서서 이른바 우주 경쟁, 군비 경쟁, 그다음 냉전 체제 이것이 확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럼 이 냉전 체제를 타고 앉아서 수많은 또 슈퍼히어로들이 나와야죠, 그죠? 악당이 나타났잖아. 예? 소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악당이 나타났으니까 슈퍼히어로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때 아마 이제 007 시리즈 영화 또 60년대 아마 탄생을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슈퍼히어로가 재등장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을 제시를 했다. 예. 그래서 이때 뭐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헐크는 참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이런 경우예요. 그러잖아요. 막 사람 막 다 때려 부시고 뭐 어마어마한 게 나와가지고 그냥 막 다 짓밟고 부시고 막 이렇게 해도 얘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걸로 다 용서가 돼버려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괴 행위들, 그죠? 그 냉전 시대라는 게 사실 헐크도 실제로 그래요. 이게 핵에 대한 공포가 의인화된 거예요. 이거는 냉전이 의인화된 거다. 그래서 그 헐크가 아마 제가 기억하고는 그런 거죠. 감마선인가 뭘 방사능 뭐야 실험을 하다가 그걸 쬐가지고 멀쩡한 의사가 그죠? 이성을 잃으면 막 뭐 변한다 뭐 이런 건데 핵이잖아, 그죠? 방사능이라는 게 그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의인화된 게 헐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파괴적인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정당화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핵 냉전이라는 체제 하에서 즉 핵 군비 경쟁, 핵 경쟁의 시대에서는 미국이건 뭐 또 특히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니까 미국에서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문화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내가 돌았어. 머리가 뚜껑이 열렸어. 그죠? 자꾸 소련이 나를 괴롭혀. 뚜껑이 열렸어. 그리고 헐크로 변하죠. 헐크로 변하면 무차별 파괴를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죠.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겁니까? 정당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이제 뒤에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공공연하죠. 그죠? 자본가예요?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무슨 사장이냐면 스타크 인더스트리라는 곳의 사장이에요. 이 회사가 뭐 하는 데냐? 무기 만드는 데야. 그래서 무기 개발하다가 그걸 어떻게 해? 자기 이상한 거 하나 개발하고 막 뭐 깡통 로봇 같은 거 막 뒤집어 쓰고 그죠?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딴엔 좋은 행동이지만 정의를 구현하는 행동이지만 어떤 파괴 행위를 해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예컨대 누가 누구를 폭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기분이 나빠. 이렇게 폭행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어. 근데 제가 그걸 봤어. 나쁜 행동이잖아. 그죠? 그 나쁜 행동을 제가 보고 가서 이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어요. 이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물론 뭐 살인을 할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용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주먹질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힘이 세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 막 두들겨 패.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죠. 도덕적으로 이건 딜레마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도덕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즉 소련이 아무리 악의 제국이고 나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핵무기로 초토화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후세인이 그죠? 대량殺伤 무기를 개발하고 뭐 자국민을 인권을 탄압한다고 해서 그죠? 이라크에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네? 근데 아이언맨을 보면 다 정당화돼요. 뭐 그냥 뭐 무차별 막 뭐 살해 행위를 하잖아. 예. 근데 그런 살해 행위들이 어떤 도덕적인 고뇌를 하나요? 아이언맨이 사람 막 쏴주고 내 테러리스트를 너무 심하게 때렸나?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폭력 행위를 하도록 이끈다는 거야. 잠재의식 속에. 그러면 미국인들은 어때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와서 딱 나쁜 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줘야 돼. 무슨 수단을 써서는 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뭐예요? 폭력인 거죠. 그러면서 60년대에 미국이 행했던 이런 냉전 질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들. 뭐 우리 한국전쟁 때도 그런 얘기, 4.3 항쟁이 얼마 전에 70주년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민간인 학살들이 있었다라는 건 이제 많이들 얘기 들으셨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도 어마어마했죠, 그죠? 이런 민간인 학살들,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게 되는 기능을 발휘를 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거 보면 어때요? 자기네 나라가 남의 나라 갖고 막 전쟁하고 사람 민간인 죽이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야, 그죠? 좀 괴롭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장르를 소비함으로써 그런 도덕적인 부담감을, 그죠?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거 보면 어때요? 자기네 나라가 남의 나라 갖고 막 전쟁하고 사람 민간인 죽이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야, 그죠? 좀 괴롭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장르를 소비함으로써 그런 도덕적인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다시 한번 슈퍼히어로 장르가 대단히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캐릭터는 대부분 이때 다 탄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니까 또 이게 다운이 돼요. 70년대가 만화를 안 봐 또 사람들이. 이거 왜 그랬을까요? 70년대가 미국이 가장 진보적이었던 시대로 보시면 돼요. 이른바 반전운동. 뭐 클린턴 대통령도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다음 병역 기피하다가 뭐 병역 기피도 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의 이른바 민권 운동이죠. 그러니까 인종차별,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반대 이런 구호들을 들고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진보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르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상당히 약화됐죠. 그래서 70년대에는 상당히 침체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기를 끈 건 요건 이제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전에 이제 다 만화예요. 인쇄물을 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70년대까지는. 근데 80년대 들어서서 대단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슈퍼히어로 장르가 헐리우드로 진출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배트맨 시리즈죠. 이제 82년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배트맨이 처음으로 그전에도 영화가 되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를 이해를 하실지 모르는데 우레메 혹시 아닙니까? 영화? 뭐 가면 라이더 이런 애들 뭐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슈퍼히어로 장르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도 그런 정도 수준의 완성도였어. 근데 이제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등장을 하면서 성인들도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가 실현이 돼요. 그만큼 이제 영화 기술이 발전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슈퍼히어로 장르가 본격적으로 헐리우드 진출하는 시기가 8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중요한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이른바 신자유주의. 얘기 많이 듣죠? 신자유주의가 태동한 시기예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레이건이에요. 예, 레이건은 진짜 배우였죠. 배우하다가 정치로 더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유명 배우는 아니어서 그렇게 뭐 유명한 영화들이 많지는 않은데, 주로 어떤 영화들을 했었냐면 서부극을 했어요. 서부극에 이제 서부극도 히어로 영화잖아, 그죠? 슈퍼 히어로 전에 있었던 액션 히어로죠. 액션 히어로 영화인 건데 서부극에서 주로 악당들이 누굽니까? 인디안이잖아요, 인디안. 예. 어떻게 보면 제3세계를 침략하는 미국의 모습과 유사한 면이 있죠. 예. 그리고 실제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WASP, 와스프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 본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미국 본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저기 그 빙하기 때 거기 알래스카 쪽이죠. 베링인가요, 거기? 거기가 수명이 얕아져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글로 이주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한반도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뭐 반만년 역사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 사람들이 빙하기 때 뭐 이주한 게 지금의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을 백인들이 우리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게 1400년대죠. 예. 채 500년 전에, 500년도 안 된 사이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밀어낸 거예요. 싹 쓸어내고 거기다 나라를 세운 거야. 근데 엄청 넓잖아, 미국이. 그죠? 예?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광활한 대륙에 사람 한두 명 있고 뭐 말 한두 마리 다니고 뭐 다 그런 장면들이잖아. 그거 백인도 살고 뭐 원주민도 살고 그랬어도 충분히 살만한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종청소 수준으로 싹 쓸어버렸어. 그게 이제 사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건국사입니다, 이게. 이거에 대한 역사적 컴플렉스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역사적 컴플렉스를 정당화해주고 뒤집어준 게 서부극 장르예요. 원주민에 대한 학살, 이른바 인디언 학살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만들어주는 장르가 서부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모르고 서부극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정신세계는 어때요? 거의 야만인 수준이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뭐 정상적인 말을 하질 않아. 뭐 이상한 괴성 같은 걸 지르면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문화 수준,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 수준은 조금 더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표상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서부극들 많이 안 보니까 그래도 좀 건전해졌나? 네. 저희 때만 해도 무조건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말해요. 예, 뭐 좀 정신 이상한 거야. 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 장르에 토대를 해서 뭔가 연기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고방식이 좀 어떨까요? 미국 우월의식, 미국 중심주의 이런 게 대단히 확고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고 국책적으로 그런 장르의 영화들을 사실은
많이 미뤄진 또 이런 화해적 환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 보면 좀 황당한 영화들이 뭐 람보. 혹시 뭐 그런 거 젊은 분들 보셨나요? 하도 오래된 영화여서 좀 모르겠는데. 네. 총알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쏴도 총이 계속 나와, 총알이. 와, 저런 무기가 있으면 세계를 지배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한 사람이, 람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트남 군인하고 막 싸우잖아요. 총알이 막 빗발치듯 쏟아지는데, 이 람보는 뭐, 우통도 괜히 다 벗습니다. 뭐,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육 자랑하려고 다 벗고 다니는데도 총알이 스쳐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슈퍼히어로보다 더 초인적인 슈퍼히어로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장르들이 헐리우드에 막 풍미를 하기 시작하는 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슈퍼히어로 영화가 재기를 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었다. 예, 그래서 레이건 시기에 80년대에 이제 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그죠?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가 완전 주류, 어린이들 보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가서 소비하고 어른들도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데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영화 산업에서의 기술적 진보. 그러니까 근데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죠. 이런 게 대단히 진보가 되면서 만화적 상상력을 영화에 구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가 더 이상 지면 속에 있지 않아도 될 기술적 조건이 생긴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특히 이제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노골적인 패권주의. 그러니까 레이건 때만 해도 막 너무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 때부터는 막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있으면 불교 패고 무조건 선제 공격. 아예 선제 공격 독트린이라고 그러죠. 부시의 전략을 세계 정책을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먼저 때리는 거야. 심지어는 너 왠지 나를 때릴 것 같아. 내가 맞은 다음에 너를 때리면 내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너 먼저 맞아야 돼. 이러고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슈퍼히어로 장르에도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만 해도 캡틴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노골적으로 미국 군국주의를 사실은 찬양하는 형태의 캐릭터로 가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악당들이죠. 예, 악당들이 어떤 존재들이란 범죄자들. 미국 내에 있는. 그죠? 예컨대 그 유명한 슈퍼맨에서 유명한 악당 누굽니까? 렉스 루터죠. 이 사람 부동산업자야. 부동산업자인데 머리가 좀 돌았어. 그래갖고 뭐 저 지구를 다 사가지고 자기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슈퍼맨이 혼내준다 뭐 이런 거고. 배트맨 같은 경우에 악당들이 다 그런 거죠. 갱스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건 루아르 장르 이런 갱스터 무비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미국 뒷골목에 있는 깡패들을 두들겨 패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는 나치와 이제 싸우는 말 그대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90년대 들어와서는 2000년대죠.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캐릭터에 중대 변화가 생겨요. 그 유명한 이제 악당하면 생각나는 캐릭터죠. 배트맨의 이제 그 조커라는 캐릭터예요. 이게 원래는 80년대 나왔던 배트맨에 봐도 동네 뒷골목 깡패예요, 그냥. 깡패인데 좀 트라우마가 있어. 뭐 이상한 화공약품 같은 데 빠져가지고 얼굴이 막 뭉개지고 이러면서 사람 좀 삐뚤어진 거야. 삐뚤어진 깡패 정도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죠. 이것도 뭐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미국 뭐 슈퍼히어로 장르의 뭐 가장 뭐 걸작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장르인데 이 조커의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조커가 이제 고담시죠. 미국이 아마 뉴욕 정도를 이제 비유한 이런 도시인데 고담시에 있는 깡패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요. 이 계보를. 그래갖고 돈을 싸그리 바치게 했어. 그래갖고 돈이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돈을. 그럼 범죄자의 목적은 보통 뭐예요? 돈을 얻는 거죠.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건 대부분 물질적 욕구 때문에 하게 되잖아. 그것 외에 괜히 범죄 저지르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흔히. 그건 정신 이상 상태에 있는 경우야. 그죠? 그럼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차라리 무력이 있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갱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무력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무력을 없애주거나 둘 중에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그죠? 사람을 사지를 잘라야 내가 쾌감을 느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범죄자는. 그죠? 이런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죽여야 돼. 그죠? 뭐 사형을 시키건 정리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자, 조커의 행동이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돌에다 불 질러 놓고 옆에 있는 깡패들이 보고 이상하잖아요. 그 돈을 왜 다 모아오라 그러더니 불 질러 그랬더니 한다는 대사가 돈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메시지지. 이런 대사랍니다. 자, 중요한 캐릭터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사라고 보는데 그건 뭐냐? 테러리스트예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조커는. 그죠?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범죄자가 아니야. 나는 깡패가 아니야. 나는 뭐야? 메시지. 정치적인 어떤 신념, 사상 이런 게 중요해. 그리고 기이한 행동을 해요. 자기의 신념 그게 옳은 신념은 아니지만 자기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영화 내내 기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컨대 서로 두 배가 있는데 여객선이 있는데 서로를 폭파할 수 있게 이 폭탄을 장치해 놓고 누르는 버튼이죠. 한쪽이 먼저 누르면 한쪽은 사는 거야. 둘 다 안 누르면 둘 다 살죠. 이런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무슨 딜레마 그래가지고 죄수의 딜레마인가 그죠? 다 안 불면 되잖아요. 근데 죄수들이 이제 서로 딴방에 넣어놓고선 신문을 하면은 저놈이 나를 불었을까봐 분다는 거야. 예. 그런 유형의 심리학 실험을 합니다. 그 수백 명이 타고 있는 배에서. 예? 근데 나중에 가서 배트맨이 다 살려내긴 하지만은 그래갖고 한 사람 죽이는 거야. 이 짓을 왜 해요?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릇된 신념을 가진 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파괴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존재야 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커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사이코패스처럼 그냥 파괴하는 거야 얘는. 그랬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대에 등장한 히어로 무비를 보면은 최근에 좀 이제 양상이 좀 달라졌지만 그 뒤에 말씀을 좀 드리고 히어로 무비에 보면 거의 테러리스트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그런 빌런 악당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아이언맨의 1편이죠. 보신 분들 많을 텐데 1편에 등장해서 아이언맨이 탄생하도록 만들어준 사람 누굽니까? 어딜 갔나요? 아이언맨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죠. 그죠? 아프가니스탄에 가갖고 거기에 반군인지 뭔지한테 붙잡혀서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아이언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얘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봉했던 3편을 보면 만다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악당인데 알고 보니까 배우였다 이렇게 설정이 원래 좀 비틀어졌는데 원래 만화에서는 그 만다린이 배우가 아닙니다. 실제 아랍의 테러리스트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배트맨 시리즈만 봐도 한 3편 정도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테러리스트가 되죠. 베인이라는 악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완전히 테러리스트인 거야 그냥. 자,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장르로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아까 정혜랑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문화가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정치하면 미국 나쁜 게 사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저런 깡패짓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힘세다고 돈 많다고 아무 나라나 두들겨 패고 우리한테도 그러잖아요. 돈 내라. 뻑하면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그지? 주둔비 내나 내나 무기사. 그걸 보고서 와 미국 좋아요. 이건 좀 정신이 나간 거지 이 사람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부정적 행위를 하는 거는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항력이 생겨요. 면역력, 저항력이 생기는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주어진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잠식되는 거. 예컨대 코카콜라 햄버거 이런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장기간 복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실제로 그런 영화도 있어요. 슈퍼사이즈미라는 영화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영화 감독이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었어. 근데 의사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한 달 딱 맥도날드만 먹고 나니까. 겉으로 먹기엔 달콤하지만 이게 체내에 독이 축적되는 거죠. 저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헐리우드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제가 헐리우드, 뭡니까? 슈퍼히어로 장르, 이 아이언맨 영화 한 편으로 지금 설명을 했지만은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려지는 아랍인들은 대체로 다 어떻습니까? 다 테러리스트래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실제로 공격을 해요. 만약에 9.11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런 사건이 많았다고 그래. 이란 아랍계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경우는 사실은 그쪽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아랍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된. 미국을 동경하거나 미국화된 사람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9.11 사건이 터지니까 아랍인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우리는 피해가 없을까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한국인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촛불의 힘이야 이것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헐리우드 영화를 우리가 국민들이 시장성이 생겼잖아. 그래갖고 나쁘게 그리면 안 돼요. 우리 불쾌해서 안 봐. 예컨대 대표적으로 망했던 영화가 007 시리즈 중에 어나더 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악당이 북한 군인으로 나와. 그래갖고 이게 상영 반대, 그때는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질 땐가 그랬어요. 상영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해갖고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 영화가.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준 영화 중에 백악관 무슨 몰락의 날인가? 이런 영화 있어요. 액션 영화인데 이렇게 백악관의 테러리스트들이 점령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걸 다 이겨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영화가 있어.
근데 한 번은 이 편인가는 북한군이 침공을 했어. 백악관을. 그래서 장악을 했어. 이 영화 우리나라 흥행이 안 돼요. 우리가 북한을 맨날 욕하고 미워하면서도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봐. 그죠? 우리는 욕해도 돼도 니네가 욕하면 싫은 거야. 그죠? 그잖아. 형제가 막 그러잖아. 막 동생하고 맨날 티격태격 하다가도 갑자기 내 친구가 그지? 내 편 들어준답시고 네 동생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새끼 너 나 보지 마. 그러고 헤어지잖아.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인지 한국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흥이 잘 안 되니까 최근엔 그래도 많이 캐릭터 비중을 높인다든지 뭐 어벤져스 같은 데 나왔죠. 한국인 캐릭터가 좀 긍정적으로 묘사되긴 하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전형적으로 한국인들이 어떻게 묘사됐냐면은 수전노 주로 슈퍼마켓을 해요. 미국 가면 뭐 그게 사실인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가면 한국인들이 악착 같잖아.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근면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대형 슈퍼마켓 같은 걸 해. 그리고 얼마나 짠돌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뭐 흑인들 무시하고 뭐 이렇게 자꾸 묘사가 돼요. 그래서 90년대 로드니킨 사건이라고 있어요. 미국 경찰이 흑인을 막 두들겨 팬 거야. 반 죽도록. 그래갖고 흑인들이 이제 막 분노, 우리 촛불 집회하듯이 분노가 나고 막 폭동이 났어요. 근데 폭동이 났는데 당연히 그 미국 백인 경찰이 두들겨 팼으면은 백인 무슨 뭐 어디 가게나 이런 데 가서 뭐 폭동을 일으켰어야 될 거 아니야. 한인 가게들을 그렇게 많이 습격을 했어. 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캐릭터가 헐리우드에서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인디언은 이럴 거야, 아랍 사람들은 이럴 거야라는 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고정관념, 좀 고정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헐리우드에 그려진 한국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인을 볼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한국인은 수선노야, 나쁜 놈들이야, 그죠? 짠돌이들이야. 이게 딱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분노가 엉뚱하게 한국 사람들 다 갔어. 우리 그때 교민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가 단지 뭡니까? 그냥 재미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죠? 지각 없이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데올로기가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테러리즘은 나쁩니다. 저도 뭐 테러리즘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테러리즘을 반대한다는 게 것이 결국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 특정 문화, 특정 종교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어넣는데 많이 투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그죠? 침략 행위들이 다 정당화되죠. 예컨대 제 인류 21세기 들어서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라크 후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한 명분이 뭐였냐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무기 개발했다는 거야. 예,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몰래 이걸로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혼내주겠다. 그래갖고 들어갔어. 핵무기 나왔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견이 안 돼요. 핵무기가 없었던 거야. 그럼 후세인은 뭡니까? 완전 피해자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60억 인류 중에 후세인이 피해자다라고 또 이런 주장하니까 제가 영구 출연 금지를 당하는 거야. 후세인을 피해자라고 하는 저런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 아니 근데 그 사람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사실이면 뭐 그래도 아니지만 그죠? 자기들도 핵무기 있는데 남의 나라 핵무기 개발했다고 막 침공을 해요. 아니지만 그걸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자체가 없잖아. 그러면 최소한 지금은 사과를 하고 이라크에서 나왔어야지. 근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뀌어요? 얼마 전에 시리아 공습했죠. 시리아 공습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한테 화학무기를 썼다는 거야. 예. 그럼 화학무기를 썼다 얘기했는데 시리아 정부는 안 했대. 그죠? 근데 미국은 했대. 그러면 뭡니까? 원고와 피가 엇갈리는 거잖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증거 조사를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사형 후재판이야. 일단 너 죽어. 그래서 재판 나중에 한번 해볼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조사할게. 유엔 조사관을 파견할게. 지금 나왔나요? 그 당시에 한 몇 주 전 얘기예요. 몇 주 전만 해도 시리아 막 이럴 수가 있냐 막 전 세계가 규탄을 하고 난리를 쳤어. 그럼 지금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더 막 쌓여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폭격을 했는데 폭격하면 건물이 막 무너질 거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진이 막 날아다니죠. 예, 분진이 막 날아다니는 거를 평화유지군 비슷한 유엔에서 간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야 이게 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뭐 이래가지고 이게 가스로 조작된 뭐 그런 동영상이 나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 이런 짓을 하면은 그 뒤에는 혼나야죠. 근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참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 안 해. 왜? 사이코패스한테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이데올로기가 알게 모르게 슈퍼히어로 영화를 통해서 생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인데, 이제 반대 극복. 제가 악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실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저기 토니 스타크라는 이제 아이언맨이죠? 스탠 리라는 사람이 이 캐릭터를 만든 이거 뭡니까? 마블 영화에 보면 할아버지 하나 계속 나오죠? 카메오 출연으로 할아버지 하나가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만화가야. 이 캐릭터들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오마주 형식으로 계속 마블 영화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 때 하워드 혹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재벌입니다. 재벌. 자산가예요.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사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을 봤어. 누가 저기 뭐 재벌 2세가 조연아 씨가 그래서 돈을 저렇게 뿌리면서 저러고 있어. 광화문 한가운데서. 그걸 딱 봤어요, 내가. 와, 멋있다. 이럴까요?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 나도 언니가 될래. 이럴까요? 이거 갑질이고, 저 표현 좀 고치더라도 이게 개새끼나 하는 짓이죠, 그죠? 돈질하는 거잖아. 나 돈 많아.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이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바람둥이에요, 그죠? 뭐 그런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나와. 난 돈 많으니까 막 뭐 미녀들을 막 꼬시고 뭐 막 서로 줄을 서 막, 그죠? 어떻게 해보려고 막 다 줄을 서고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녀들이 다 몰려들죠. 그 하룻밤 자. 뭐 그런 장면 노골적으로 나와. 그죠? 이거 미투로 다 그지? 우리나라 재벌이 그런 짓 하고 다니면 미투로 다 죽었어.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건 진짜 갑질하는 저 조연아 같은 놈, 저거 뭐 이지용 같은 놈,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멋있어, 매력적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서 동경하게 됩니다.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군산복합체, 군수업체의 CEO예요. CEO이자 이제 소유자죠. 근데 군산복합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아픈 짓을 많이 합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데 낭만적이고 멋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너희들이 모르는 거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개망난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캐릭터야, 연기야. 실제는 뭐 이거 뚜껑 뒤집어 쓰고 세계 정의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일을 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배트맨이라고 봐요. 그죠? 배트맨이 이거 이상한 거 안 뒤집어 썼을 때, 그죠?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영화에 보면 똑같죠? 아니 개망난이야. 막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녀. 근데 쓰레기 같은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영화의 설정이 보면은 왜 합니까, 그거를? 내가 배트맨이라는 존재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쓰레기 짓을 한다는 거야.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까 미국이 막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세계평화와의 정의, 나쁜 놈들을 내가 뒤에 가서 가면 뒤집어 쓰고 다 정리를 해주고 네가 그래 발표고 사는데, 그걸 내가 알려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냥 쇼를 하는 거야. 나를 좋게 봐야 돼. 나 원래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블과 DC의 양대 또 캐릭터,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예요. 아이언맨과 배트맨이. 근데 이 두 캐릭터 모두 군산복합체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캐릭터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악당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죠? 자, 제3세계, 뭐 아랍, 중동, 북한, 얘네들 혼내줘야 돼. 근데 괜히 솔직히 북한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람 잘 몰라요, 그죠?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미국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사실은. 최근에 관심이 생겼겠지. 근데 북한을 혼내줘야 되잖아. 북한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 거예요? 대체로 헐리우드 영화나 뭐 CNN이나 이런 거 통해서 얻게 돼. 그럼 저놈들은 절대 악이구나. 절대 악이니까 우리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는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산복합체. 우리나라 재벌 갑질은 사실은 양반이에요. 이러면 또 욕먹나? 제가 보기엔 뭐 조연아 씨 뭐 물컵 던지고 뭐 이런 거는 그 정도면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 우리 천한 것들은. 근데 미국 재벌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뭐 최근에 미국에 섹스 스캔들 났는데 그게 뭐랄까 미투를 하기조차 민망한 그 수준이. 무슨 성관계 동영상이 러시아에 뭐 갔는데 러시아 호텔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찍혔대요. 뭐 KGB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관계 동영상이 찍히고 있어, 이 사람이. 그죠? 그럼 포르노 배우한테 미국에서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 현지에 가면은 미국 뉴스가 반은 북한,
반은 트럼프 스캔들 이걸로 나온대요. 근데 트럼프 스캔들이 더 크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미투가 걸린 거야. 그 정도 사건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린 잘 모르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 심각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래봐요. 이건희 회장이 뭐 막 그러고 다닌다.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럼 어쨌건 지금 한진이 거의 뭐 이제 존립의 위기까지 가 있는 상태가 되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이런 문화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자꾸 야 뭐 재벌 저런 거 멋있는 거야. 나도 돈질을 해보고 싶어. 그런 것이 쿨한 거야, 이른바 요즘 뭐 하는 표현으로 하면 뭐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한국전쟁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복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한 얘기가 군산복합체가 모든 도시, 모든 주, 의회, 의사당과 모든 연방정부 부처에 손을 뻗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50년대 얘기예요. 60년이 흘렀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미국을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군산복합체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에서 25억 달러를 제가 벌어들인다, 뭐 어벤져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야.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은 뭡니까? 무기 파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 팔면 어때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뭐 F-15,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판다 그러면은 그 판매 가격이 F-15를 실제 금으로 제작했을 때보다 비싸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무기 시장이라는 건 경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완전한 독점 상태야. 그죠? 게다가 경쟁국가 경쟁이 안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무기 수요가 많은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무기를 많이 사야 돼. 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야 되는 거 인정을 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 무기가 있잖아. 그죠? 뭐 프랑스도 만들고 뭐 영국도 만들고 북한하고 쓰면 안 되겠구나. 예.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잖아.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에 수입하고 경쟁 붙이면 또 가격도 싸지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제 무기 말고 다른 거 쓴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응?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 당시 F-15K라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는데, 프랑스의 라파라고, 이제 보잉인가요? F-15가? 좀 오래돼서 좀 까먹었는데, 하여튼 미국의 이제 군사 업체에서 만든 F-15K하고 이제 경쟁이 붙었어. 근데 프랑스의 라팔이 훨씬 좋아요. 왜 좋냐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격이 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프랑스랑 우리랑 지형이 비슷하죠? 미국 전투기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나라의 자체 땅덩어리도 크지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작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고속 비행을 하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비행기 뜨면, 제주도 여행 갈 때 상당히 허무해.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반이에요. 그죠? 비행기 날아간 시간이 반이고, 우리나라 서울 끝에서 끝까지 갔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려. 허탈하잖아. 그죠? 그럼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비행기가 중요합니까? 속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즉 뭐냐면 이게 선의 능력, 이렇게 빨리 돌 수 있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해. 기동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지형에는 라팔이 더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근데 결국 어디 거 썼습니까? 미국 거 써야죠. 그죠? 미국 거 안 사면 어떻게 돼? 네? 일단 뭐 FTA를 재협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와요.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니 많이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게 돼. 그러니까 독점가로 사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돼요. 이 비행기 한 대가 거의 어벤져스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정도의 수익을 내요. 비행기 한 대가. 근데 한 대만 삽니까? 비행기 사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가 이명박 씨, 박근혜 씨,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좋아요. 공식 석상에서도.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막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해도 괜찮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씨가 우리가 별명이 특히 이명박 씨가 글로벌 호구였어.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라는 무기를 사가지고 필요도 없는 걸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지스함 막 이런 쓸데없는 거 자꾸 사. 그리고 저거 글로벌 호구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호구가 아니라 우리가 호구예요. 왜냐하면 그런 무기는 리베이트가 엄청나. 아까 독점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진율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어마어마하게 줘도 팔기만 하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 그죠?
이분이 그냥 넘어갔겠어요? 반띵 정신으로? 그죠? 미국한테 다 받아간 거예요, 지금. 그 유명한 이제 원전 얘기가 슬슬 나오죠? 원전에 뭐 수출했다라고 갖고 막 어마어마한 지적처럼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좀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걸 가서 원전을 짓거나 말거나 그거는 이명박 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이미 그 사람 다 받을 거 다 받았어. 그거 하면서 리베이트하고 이제 하고 롱업이 해킹이 됐는데 이게 북한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누구 돈이 들어갔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건 뭐 아직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얘기니까. 예. 그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군산복합체고, 군산복합체라 함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군수업체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군수업체, 그러니까 군수산업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별별 산업에 다 투자를 해요. 자, 헐리우드 영화에도 투자를 해요. 예.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우리가 막 공상과학 영화를 하는데도 좀 그럴듯해. 그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런 군산복합체나 CIA나 펜타곤에서 컨설팅을 해줘요. 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럼 이게 몇 년 뒤에 나올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영화에다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 장사도 되고, 그죠? 헐리우드에서는 또 어떻게 그럴싸하게 되고.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국책으로 만들어진 영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제목이 미 해군하고 해가지고 배틀십이라는 영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있었는데 뭐 쫄딱 망했어 그 영화.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이게 상관이 없어. 미국 해군에서 이미 다 지원을 해가지고 상당한 어떤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헐리우드 영화사들도 이 군산복합체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다. 즉 아이언맨과 누굽니까? 배트맨이 실제 미국을 막후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좋은 존재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자, 이게 참 재밌는데 이게 이제 누구냐면 빈라덴 알죠? 그 유명한 빈라덴. 빈라덴의 형제들이에요. 사촌. 이 사람 누구냐면 부시 대통령 아버지예요. 이날이 언제냐면 9월 10일이에요. 9.11 사건이 하루 전날, 9.11 사건 하루 전날 미국의 모 호텔에서 이렇게 회동을 했어요. 근데 빈라덴이 큰 사고를 쳤잖아. 그리고 다 공표를 했잖아. 바로 빈라덴이 했다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그렇게 아랍을 싫어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비행 금지 구역이 다 선포가 됐어. 미국 전체가. 근데 이 사람들 실은 비행기만 날아가서 떴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거지. 이 얘기는 화씨9.11이라는 영화에 보면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에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가 칼라일 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아주 최근에 급부상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급부상한 군산복합체인데 거기 고문으로 있었어 이때. 자문위원인가 고문인가로 있었어요. 그럼 왜 만났겠어요? 무기 팔고 있었던 거야. 여기에 회장이 프랭크 칼루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CIA 해외 공작 담당 요원이었고 국가안보보좌관,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많이 인기가 되고 있는 존 볼튼인가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87년부터 89년까지 이 사람이 대통령 할 때 국방부 장관을 했어. 그러고 나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끝났죠? 고문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부시 아들은 텍사스 주지사를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가 있어. 무슨 에어 케어틀링이라고 그 비행기 항공사에 그 음식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로 데려가서 앉혀놓습니다. 딕 체니라고 이제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죠. 이 사람이 그 부통령 출마 직전까지, 그러니까 부시랑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 카일라일 고문, 그룹 고문이었어요. 그럼 부시의 임기 끝났잖아요. 그다음 오바마가 됐잖아. 그럼 거기 있었던 사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일로 가는 거야. 카일라일 그룹으로. 그래갖고 뭡니까? 로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알고 있는 이런 제3세계 인맥, 또 미 국내 인맥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다니는 거야. 응? 이게 미국의 지금 군산복합체의 실태입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테러리스트 한반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테러리스트들이 이게 잔챙이에요 다. 그지?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2000년이죠. 한 2000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 된 거네요. 그때쯤에 이제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했어. 그 막 10년, 20년 하는데도 계속 테러는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피로감이 느끼죠, 그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야. 저 같은 사람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후세인이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빈라덴이 저게 맞나? 제가 터트린 게 맞나? 빈라덴이 죽었다는데 죽은 건 사실인가? 뭐 별별 의문이 다 들잖아요. 그죠? 아프가니스탄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왜 저런 건가?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무기 팔아먹을 때가 점점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악당이 필요한데. 그죠? 이게 이제 미국의 인터뷰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영이 불발됐어요. 네. 북한이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해커들이 일단 이걸 해킹을 해가지고 영화 제작사 개봉하기 전에 필름 빼돌렸어. 그 파일을. 그래갖고 그냥 오픈시켜버린 게 하나 있고 그걸 하면 테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극장에. 그래가지고 영화에 이제 걸리진 못했어. 예. 근데 뭐냐면 여기 이제 북한 지도자로 추정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기자들인데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살해를 한다 이런 거야. 저런 영화들이 급속히 양산되기 시작해요. 2000년대 한 10년, 2015년경부터. 아까 말씀드린 뭐 백악관을 뭐 북한군이 가고 침공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게다가 아까 예전에는 이제 중국 같은데 이런 데들이 좀 악당 역할을 좀 분담해 줬어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영화 시장이 너무 커졌어. 헐리우드만큼 돈을 벌어. 근데 중국 악당이 나오면 안 되잖아. 거기 가서 장사가. 예.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들이 헐리우드에 많이 투자를 해요.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역할 분담 못 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북한으로 이 악마화 작업이 많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는 제일 큰 고객이잖아요. 지구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을 제외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미국을 제외하고, 무기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솔직히 지구상에 무기를 쓸 만한 나라들이 많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보는 동북아 지역에는 한국, 그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엔 사우디. 네, 이게 양대 호구들이야. 네? 돈 털어먹기 제일 좋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북한이 착해. 예를 들면 6.15 공동선언 우리가 전에 나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어.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금 우리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언론 노출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 전에도. 그죠? 그러고 막 나와서 연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충격이 좀 덜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외부에 육성이 공개된 게 딱 한마디예요. 북한 인민군대가 열병식을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아예 공개 연설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뭐 조선인민군의 영광이 쓰라. 93년도인가 뭐 이런 연설 한 반응이 요 한마디가 외부에 공개된 처음 나온 단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막 은둔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를 은둔에서 해방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은둔의 지도자. 뭔가 신비하고 캐릭터가 좋아. 그죠? 그러니까 악마화 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몰고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나 뵙고 처음 보고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야. 뭐 멀쩡하네. 그죠? 사람 재밌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면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특히 젊은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은 6.15 때 이렇게 좀 경험이 있어서 북한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상한 나라는 아니야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어때요? 한 20대만 되더라도 특히 이명박 박근혜 이 암울한 치하에서 완전히 이상한 북한을 만들어놨잖아요. 온통 언론 뭡니까 종편에서 나와서 종편은 저는 조선일보는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뭐 맨날 탈북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도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걸릴 일이 없어요. 그죠? 북한에서 고소해도 다 무시하잖아,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는 충격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땠습니까? 아까 그 조커 나왔나요, 드디어? 중요한 건 메시지야. 다 불질러버릴 거야, 이 남조선을. 이러고 왔나요? 똑같잖아요, 우리랑. 그리고 생각보다 저도 그런 좀 의외다 싶었는데, 생각 젊어서 그런지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롭다? 이렇게, 거침없다. 그리고 동네, 동네 형님 만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저희 어머니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친정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같다, 정상회담이.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갑자기 태극기를 꺼내고 싶어요? 광화문으로 나가고 싶어? 종북화 되는 거야,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종북 세력이었어? 그런 생각 혹시 드셨나요? 그럼 아마 이 자리는 안 오셨을 것 같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눈물이 나고 물컹하고, 이제 평화래. 그죠?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그런 연설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선언 발표하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끝났다. 이거 들으니까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재미가 없잖아.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지루해. 막 이렇게 됩니까? 야,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구나. 우리도 정말 이제 발전하면서 좋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죠? 일본 사람이나 내가 뭐 영국 사람이라도 그걸 보면서 저런 이 문재인 종북 정권이 드디어 북한하고 손잡고 세계를 침략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야, 남과 북이 60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서로 만나니 참 감동적이고 하나의 드라마 같잖아. 또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니까 솔직히 한반도에 전쟁 터지면은 우리만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 북한이 핵무기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자기들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단 말이야.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박수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원히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뒤집혔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토니 스타크. 비행기 어디 갖다 팔아 이제. 큰일 났잖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복장이 뒤집어지면서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한 명 있어. 누굽니까? 홍준표 씨. 북한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먹고 살았잖아, 그죠? 뭐 하면 종북. 세월호가 침몰했어. 와, 난리를, 진상규명해라, 종북. 그죠? 뭔 사건만 터지면 너 종북이지, 너 종북이지. 그리고 심지어 뭐 민주당 보고도 종북,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예 대놓고. 주사파 정권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실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는 날 크게 두 가지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산복합체 주가가 폭락한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폭락했을까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폭락했어요. 뭐 조선일보 구독률은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전쟁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단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호황이 끝나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렇게 평화적인 분위기가 오는 것을 할리우드에서는 사실 그닥 뭐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닥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악마와 오는 분위기가 되고 계속 대립점이 되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슈퍼히어로의 딜레마라고 보는데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배트맨이 이렇게 있었어. 옛날에 30년대 처음 만화에 배트맨이 나왔을 때 배트맨들이 악당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슈퍼맨은 외계에서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죠? 배트맨이 악당을 혼내주는 방법. 뭐 잘해야 뭐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뭐 총 쏘고 그죠? 무기도 조잡했을 거 아니야 30년대니까. 근데 지금 배트맨은 어때요? 뭐 자동차가 되게 뭐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다니고 뭐 별게 다 나가잖아. 막 하늘 날아다니고 뭐 별게 막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배트맨은 이렇게 점점 능력이 그죠? 첨단 기술을 동원해 갖고 점점 높아졌는데 악당은 그죠? 동네 깡패야. 뒷골목에. 양아치야.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가. 그죠? 그럼 슈퍼히어로가 강해지는 만큼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악당도 강해져야 돼. 그죠? 그래야 이게 재밌어져요. 그래야 긴장감이 생기잖아. 그죠? 배트맨이 나왔는데 제가 악당이라 치고 나왔어요. 이렇게 뭐 멸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세계를 다 불태울 거야. 그러면 그 긴장감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막 그래 적어도 막 몸이 막 이래 와가지고 한 대 때리면 죽을 것 같고 뭐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그죠? 마동석이 나와도 배트맨의 악역이다 이러고 나와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배트맨 영화 이렇게 만들다가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 막 떼거지로 몰려 나와. 예? 혼자도 안 해갖고 막 슈퍼맨과 배트맨이 막 같이 나와. 그럼 이 사람들이 혼내줄 뭐가 있어야 되잖아. 이 혼내줄 이 대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이야기 전개상. 그죠? 배트맨과 슈퍼맨과 대등하게 싸울 만한 지구상의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어디로 갑니까? 외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번에 아주 끝판왕이 나왔죠. 예, 타노스라는 이게 영화 혹시 뭐 보실 분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스포일러를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한 20명이 와 떼거지로. 예? 한 명이 와도 되게 힘들 판인데 20명이 오는데 20명 혼자서 이 사람 다 해결해야 돼요? 이 악당이? 그럼 이 악당은 어때야 돼요? 이 능력이 어마어마해야 되잖아 이게. 그죠? 그래갖고 이 악당이 또 포부도 야무져.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을 줄여야 된대요. 인구론자예요. 멜서스주의자야 이 사람이.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우주의 자원이 고갈돼갖고 우리가 다 망한대요.
이것도 참 희한한 건데 아까 그 테러리스트하고 좀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는 돈 이거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무력 이런 게 없어 이 사람은 수도승처럼 살아. 예,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은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거를 뭐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딱 이걸 어떻게 뭐 손에다 이렇게 장갑처럼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면은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화가 황당하지. 근데 이 정도는 돼줘야 어때요? 이야기가 긴장감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이제 역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게 뭡니까 사람이 이게 몰핀 효과하고 비슷한 건데 마약 자꾸 맞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맞아도 기분 좋아. 그죠? 이러면 내가 해본 것 같잖아 느낌이. 예? 근데 이게 저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대 맞아갖고 안 되죠. 그죠? 계속 강도를 높여야 되는 것처럼 슈퍼히어로 영화의 폭력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재밌어. 저도 재밌게 봤어요. 야, 와가지고 막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키는데, 야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계속 나오죠. 1년에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보면은 맨날 하는 게 한 30분 정도 뭐 되지도 않은 소리를 되게 진지하게 막 떠들어요. 빤스를 바깥에 있고. 그런 사람이 진지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요. 그죠? 이게 시극적 상황인데 의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우주가 뭐 어떻고 뭐 이런 소리를 막 장광설을 한참 떠들다가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다가 마지막 한 절반 정도가 되면 1시간 동안 뭘 하느냐. 도시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래요.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 슈퍼히어로 영화는 어딘가 계속 박살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박살낼 데가 없어요. 한 10년 동안 박살내놓으니까. 그 뉴욕 박살냈지, 뭐 어디 박살냈지, 다 박살내놓으니까 더 박살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나와갖고 전체 우주를 박살내겠다 거의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역설과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미국이 야 북한이 나빠. 그죠? 북한 사람들이 나쁜지 어쩐지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이슬람이 나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슬람이나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미국한테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 말은 듣기가 싫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존 방식을 추구해야 되나요?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그치? 슈퍼맨한테 얻어맞지 않으려면은 뭔가 절대적인 슈퍼맨을 능가할 수 있는 무기를 내가 손에 넣지 않는 한은 나는 어때? 그죠?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주의의 저는 역설이라고 봅니다. 슈퍼히어로의 역설과 유사하게 패권주의의 역설은 뭐냐면은 미국이 군사적인 압력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군사적인 반발력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국제정치적 교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북한 입장에서 봅시다. 미국이 핵무기 갖다 놓고 야 뻑하면 니네 하여튼 잘못된 나라가 없애버리겠어. 뭐 니네는 악의 제국이야, 뭐 악의 축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힘들게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뭐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큰 나라들이에요. 그죠? 뭐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서 받는 압력은 그죠? 북한은 다 해봐야 인구가 3천만입니다.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어떤가요? 우리가 그러잖아. 맨날 꽃제비가 넘치는 나라고 먹을 게 없고 다 굶어 죽을 판이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런 나라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때 받는 경제적 하중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인공위성 쏘나요?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수십 배 앞서 있다고 하는데 인공위성 못 쏴요. 많은 분들이 이소연 씨가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 우리나라 우주선 타고 가서 날아간 게 아니잖아. 그죠? 러시아에서 돈 내고 쏴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경제가 규모가 큰데 그렇게 그동안 항공 우주 산업에 꽤 투자를 했어요. 그죠? 해왔는데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탄도미사일은 아니더라도 인공위성이라도 개발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 가지고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현저하게 더 참담한 상황에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 하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을 좀 초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 생존의 문제예요. 그죠? 나는 존재 자체가 악당이야. 그죠? 슈퍼배드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든지. 그죠? 아니면은 미국의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 만한 힘을 갖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60년 동안 지속한 상태가 됐다 지금. 그 결과가 작년 11월 달에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어벤져스의 뭐 절대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속편을 예고하고 끝났다고 그랬는데
손가락 하나로 인류의 절반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무기와 유사한 무기가 작년 12월 달에 개발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화성 15형이라고 북한에서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사거리는 최대 1만 5천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어요. 최대 1만 5천 킬로미터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죠? 지구의 반만 날아가면 어디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1만 5천 킬로미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최고의 사거리를 맞는 겁니다. 최대 사거리를. 그러면은 북한에서 화성 15형을 쏘면은 워싱턴이 1만 400km 정도 돼요. 평양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워싱턴까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상황은 이랬어. 한반도의 전쟁이 다시 재개가 돼. 분쟁이 생겨. 이렇게 되면 핵무기가 날아가는 건 어디서 날아갈까요? 워싱턴에서 날아가겠죠. 평양으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양측이 대등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대등한 관계가 됐다. 그래서 동시에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제죠. 어제 북한에서 난리가 났어요.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 안 했다. 뭐 이제 판문점 선언을 누가 파기했냐 그러고 남북 간에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욕도 먹을지 모르지만은 남측이 파기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선언문에 적대 행위를 다 중지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 이게. 판문점 선언에 양측이 휴전 어디서건 간에 적대 행위를 모두 중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확성기 방송 안 했죠, 그죠? 확성기 방송은 어떻게 보면 적대 행위 중에 제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예. 뭐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귀가 좀 아파서 그러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맥스 썬더 훈련이라는 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서로 협의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 3명을 풀어줬죠. 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걸 되게 중요한 전 현상이라고 보는데 미국인들 돌려보냈다라는 건 합의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뭔가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번 들어갔죠. 북한에. 들어가갖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2번 다 만났어요. 그래서 뭔가 만족한 합의를 했다라고 북한에서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합의가 있고 그중에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미국인들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인들 돌려보내주면은 미국이 해야 될 뭔가가 있었겠죠. 그죠? 즉 미국도 아마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뭐 중단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합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근데 그 맥스웰도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비가 내리고 막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나던데, 네, 그 훈련해서 그런 건지. 이게 그냥 뭐 연례적 훈련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B-52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연례적 훈련이 돼요? B-52로 방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핵탄두로 방어를 해? 서울에 핵폭탄을 먼저 터뜨려가지고 북한이 터뜨리지 못하게 하나? 전략 폭격기가 들어왔는데 이걸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북한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거거나 우리가 바보인 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화가 확 난 거지. 그래갖고 정상회담 못하겠다, 뭐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미국이 북한 만나서 정상회담 할 필요 있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자꾸 남과 북이 관계가 좋아지는 걸 미국이 좋아할까요? 아니잖아요. 계속 싸워야 돈벌이가 되잖아. 예.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왜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는가? 예.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과 미국이 대등한 정도의 힘을 갖게 됐어. 여러분 슈퍼히어로 영화로 얘기를 하면은 슈퍼히어로와 빌런이 힘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영화를 하고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니까 둘 다 죽었어. 이런 영화가 성립이 안 되잖아. 지금이 바로 그런 힘의 균형 상태에 도달이 됐고 이 힘의 균형 상태에 도달을 하니 서로 안전 보장이 필요한 상태. 상호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북한도 핵무기로 얻어맞을 상황이 됐고 미국도 핵무기로 얻어맞을 상황이 됐으니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과 북한만 한국만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추정하기에 30기에서 5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반도는 뭐 당연하고 미 본토까지도 거의 석기 시대 수준으로 돌아갈 만한 핵무기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많은 분들이 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생각하는데 지금 그건 원자폭탄이 아닙니다. 재래식 폭탄으로도 그 정도 폭발력을 지금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 있어요. 핵탄두는 어떨까요? 도시 하나는 충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핵탄두를 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균형 상태가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런과 슈퍼히어로의 힘이 균이라면
영화가 성립 안 되듯이 양측의 힘이 그죠? 서로를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균등하게 된 조건이 되다 보니 결국 이제는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뭐 회담 안 하겠다 뭐 이러는데 저는 회담하지 않겠나. 미국이건 북한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 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전 홍준표 대표를 죽이려는 저는 뭐 음모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6월 12일 지방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변경된다면은 그건 좀 심각한 상태로 봐야 돼요. 어벤져스에서 인류의 절반이 감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그런 상태로 가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는 이 판문점 선언이 사실은 헐리우드와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 같은 얘기를 좀 들은 거다.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관계 좀 다르다고 보는데 미국도 다 군수업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뭘로 재벌된 사람이요? 부동산업자예요. 부동산업자는 사실은 전쟁 이해관계가 좀 적어. 명동 우리은행짜리가 평당 2억 원? 요만큼 2억 원이에요. 그죠? 길 가다가 가까우니까 한번 누워보세요. 2억 원 위에 눕는 거야. 거기서 노숙 한번 하면 나 2억 원 위에 잔 거야. 그죠? 근데 명동 우리은행짜리가 제일 비싼 이유는 뭡니까? 인구 통행이 많잖아요. 그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하기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예요. 저는 한반도가 명동 우리은행짜리라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세계의 교통로예요, 이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정명가도? 중국 가게 길 비켜라.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길이야? 그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은 뭐 외침이 대단히 많았다 그러잖아요. 3천여 회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누가 온 거야. 그죠? 방문, 그죠? 해외, 한국 방문해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3,000년 동안 온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이게? 여기가 되게 대박이거든. 짐 로저스라고 얼마 전에 그 명견말리라는 TV 프로그램 나와서 강연한 미국의 유명한 이제 투기꾼이 있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구나.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전 재산을 북한에다 투자하고 싶다, 자기가. 지금 북한 화폐를 사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 항공, 물류, 화폐. 이 세 가지에 투자를 해라. 통일되면 대박이다. 그러니까 항공, 물류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길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 교역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업적이 상당히 유망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투자 설명회를 하네? 헐리우드 뭐 문화를 한다고 그러더니.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트럼프는 약간 이해관계 다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죠? 부동산 업자니까 평양에다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타워 하나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 명동 우리은행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세계적인 어떤 금융 중심지, 물류의 중심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내가 북한하고 어떻게 잘 협상해가지고 뭐 한 30년 정도 그죠? 싼 값으로 해가지고 건물 하나 올려놓으면은 30년 동안 그냥 돈을 긁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본가 입장에서만 보자면,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 아까 말한 군수업자 입장 얘기가 좀 다르잖아.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한 명은 남학신 팔고 한 명은 우산 파는데, 그건가? 집신 팔고 우산 파나요? 비가 오면 어머니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뭐 그런 괴로운 심정과 비슷하게 미국 자본 내에서도 사실 이해관계 갈리는 문제가 있다. 그죠? 자, 이게 슈퍼 히어로 장르에서는 종말인지 몰라요. 그죠? 악당이 자꾸 사라져 나가면. 그죠? 빈라덴도 죽어. 빈라덴이 죽으면 슬퍼. 빈라덴이 있어야 빈라덴 가지고 영화를 사골곰탕으로 한 10편, 수백 편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일찍 죽었어, 안타깝게. 응? 근데 자꾸 악당들이 소멸해가고 평화적인 상태가 되는 건 슈퍼 히어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죠. 근데 다른 장르의 영화가 태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판문점을 넘어라.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뭐 이런 영화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같은 자본이라도 미국 자본이 한데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다. 이득을 보는 자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본이 있고 저는 지금 미국 내에서 이 내부적인 좀 투쟁이 좀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군산복합체 뭐 로키드 마틴, 보잉, 칼라일 이런 데 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선언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폭락할까요? 완전 반토막 날 거예요. 그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가사에 뭐 종전선언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발표되는 순간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진짜 쫄딱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상당히 저항이 저는 강하지 않겠나 이런 거고 또 반대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을 때 주가가 폭등한 산업들이 있다고 그래요. 국내에서 뭐가 뛰었을까요? 냉면. 이건 농담이고 시멘트. 시멘트 쪽, 그러니까 건설 쪽이죠. 건설 쪽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양면이 전 다 있기 때문에 이 양자 간에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날 저는 이게 뭐 헐리우드의 운명, 슈퍼히어로물의 운명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 아닌가 봅니다. 그죠? 역사적인 정말 세기적인 단판이 될 거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인류의 미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죠? 앞으로 헐리우드가 뭐 아까 뭐 중국을 좀 좋게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 주연도 많이 해요. 요즘 보면 중국 배우들이.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죠? 한국 배우들이 이제 헐리우드로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6월 12일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번 주목해서 볼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하고 그냥 깨끗이 정리할까요? 우리 운명을? 좋은 결과 나와야 된다. 근데 보면은 국내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또 선거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그게 또 우려인데 이게 선거용으로 또 무슨 또 해기망측한 일이 벌어질까? 응? 옛날에 뭐 선거 전에 지금 최근에 그 폭로가 됐죠. 북한 여종업원들, 식당 여종업원들이 여기 탈북을 했다. 선거 그게 한 10일 전인가 뭐 그때쯤 탈북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때 시끌시끌했었는데 총선 전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국정원의 기획 작품이었다라는 폭로가 얼마 전에 JTBC에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렵게 쌓아놓은 이런 판문점 선언의 성과들이 다시 회귀할 수 있고 그야말로 다시 또 슈퍼 히어로들의 전성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촛불이 만들어낸 그 저력 있지 않습니까? 촛불의 힘으로 사실 이거 만든 거예요. 저는 촛불의 힘이 만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한 평창올림픽 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었다는 상상을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영구적으로 잠을 안 잘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젊은 분들은 아직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졸음이 온다 그러면 그 상상을 좀 해보세요. 평창올림픽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고 올림픽이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절대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아이돌이나 뭐 영화, 남자 영화 배우가 하지 않았을까. 누구요? 정유라가 말 타고 성화봉송을 하는 동계올림픽인데 황당한 장면을 볼 수도 있었다. 근데 어쨌건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그때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만나기도 힘들었겠지만은 만났다고 하더라도 싸움 났을 것 같아요. 이건 상상조차 안 돼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 막 소름 끼쳐.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어떤 새로운 물길을 만든 게 저는 촛불의 힘이고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주인공 아닌가. 그래서 촛불의 힘이 더 큰 역할을 해서 진짜로 영원히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영원히 이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서로 마음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